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로봇 택시 전용 차량도 내년부터 생산되는데 연간 생산 목표를 100만 대로 한다고 했어요. 이 규모의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 유료 결제를 요구할 때부터는요, 우버는 몰락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블루닷 AI 연구센터 소장이시죠.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뵀을 때 테슬라가 계속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참 이거 매수의 기회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야, 그 이후로 바닥에서 거의 65% 이상 급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이 현상 요인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크게 두 가지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그때 왔었을 때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막 나왔는데 좀 예측을 하고 이것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사실은 대단히 안 좋았잖아요. 네. 거의 한 4, 5년 만에 이 정도로 나쁜 실적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왔던 가장 큰 가이던스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도지에서 많은 부분을 테슬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반드시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리고 6월 달에 신규 중저가 모델을 내놓겠다. 이 세 가지 부분의 컨퍼런스 콜에서 약속이 됐고, 그리고 네. 이제 파이낸스 리포트가 나오는데도 6월 달에 준에, 그러니까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이 자율주행이 시작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기대치들이 이제 증가하게 됐고,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모습들을 보시면 여러분, 우선은 약 한 300명 정도가 네.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받았던 것은 러너 퍼미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에 대한 허가권, 러너스 퍼밋이었다가 이제는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바뀌는 거였거든요. 아, 네. 그러한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테슬라 직원들이 또 이 자율주행을 타고 있는 모습들, 비감독하에서 이런 모습들이 영상들이 나오면서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테슬라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을 시켰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다든지 도하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든지, 그 이후에 CNBC랑 장기간의 긴 인터뷰를 하고, 네. 블룸버그하고도 인터뷰를 하는 등 대단히 이제 언론들과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옵티머스에 했던 새로운 국면들이 또 소개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테슬라에서 진짜 AI 기업으로 전환되는 테슬라에서 뭔가가 쏟아질 것 같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꿈에서만 꿈과 같았던 얘기들이, 그리고 조금은 허풍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일어나는구나.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오스틴에서 다음 달 12일인가요? 네.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흐름을? 우선 이제 어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29일 날 블룸버그에서 이거를 특종으로 보도를 했고, 이것을 X.com에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확인을 해줬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6월 12일 날 되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그 전에 이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천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10대로 시작을 한다. 10대로. 예, 10대로 시작하고 그것을 그 다음엔 또 20대로 늘리고 30대로 늘리고 40대로 늘리고 50대로 늘려서 1000대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몇 달 내에
100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 있는 상승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10대만 해도 많은 언론들에서는 비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이게 뭐 큰 소리 치더니 10대밖에 못한다. 또 만약에 30대를 해도 그중에 하나가 사고를 난다 그러면 또 크게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를 하면서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저는 사실은 지오 펜싱은 안 할 줄 알았어요. 지오 펜싱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지역은 안 가는 겁니다, 이 차가. 좀 사고가 날 만한 지역. 네, 그러니까 펜스를 친다라는 거가 이제 이렇게 담을 친다라는 거잖아요. 지오 펜싱이라는 것은 원래 웨이모는 항상 지오 펜싱을 하고 있어요. 네. 웨이모는 HD, 그러니까 즉 그 하이 디피니션, 그러니까 이 HD 이 정밀 촬영하는 지도가 없으면 그 지역을 못 갑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에도 지오 펜싱이 되어 있는데요. 테슬라의 그 슈퍼바이즈드 감독해서 가는 거는 지오 펜싱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HD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갖고 엣지 케이스가 되면 인간이 개입을 해서 빠지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엣지 케이스도 다 연습이 됐다라고 테슬라는 얘기하지만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네.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하게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은 지오 펜싱을 두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오 펜싱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고 안전위원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10대가 운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2, 3주가 지나면 20대로 늘어난다는 것, 또 2, 3주가 지나면 30대로 늘어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그 이후부터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차량도 모델 Y가 된다. 이번에 나왔던 페이스리프트 했던 모델 Y 주니퍼가 운전석에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FSD로 명칭되는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술력 어느 정도 단계로 봐야 됩니까? 상용화되기에 충분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맥락적으로 또 몇 주 전에 이제 이 테슬라에서 이 FSD를 담당하는 사람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웨이모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1, 2년 뒤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 테슬라 지금 하지도 못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인터뷰의 전후 맥락을 같이 보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웨이모는 벌써 1년 전부터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경험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거기서 고객 서비스의 문제들 왜냐하면 1년 전부터 유료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무료 서비스로 제한된 사람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주행 서비스를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술 자체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만 사실이죠. 웨이모는 여러분 작년 6월, 7월부터 해서 유료 서비스를 해서 주당 10만 건의 유료 결제가 있었고요. 네. 올해 2월에는 주당 20만 건의 유료 결제가 있었고 올해 4월에는 주당 20만 건의 유료 결제가 있었고 네. 또 5월 중순에 있었던 구글 I.O. 그러니까 개발자 연례 회의에서 웨이모 대표가 했던 것은 지금 1000만 건의 100만 건이 아니다. 100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누적돼서 있었다. 네. 이건 정말 웨이모가 잘한 거고 그렇죠.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료로 사람들이 탄 게 아니라 우버를 통해서 탔던 사람들이 유료 결제를 1000만 건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앞서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그 자체가 접근법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iPace라고 하는 제규어의 차례를 개조해서 거의 20만 달러에 가깝게 거의 2억 원에 가깝게 추가 개조를 해서 정말 레이더 라이다도 막 8개씩 막 들어가고 이런 특수 차량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HD 카메라로 이 HD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만 제한돼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그래서 구글도 이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뭐 유럽, 미국으로도 확장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도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10,000대를 추가 제작을 하겠다. 네. 그럼 10,000대를 가지고 지금 3,5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0대를 추가 갖고 와서 또 다시 수작업으로 다시 또 여기다가 레이저 라이다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이걸 움직인다. 3,500대에서 플러스 10,000대가 된다는 건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접근 방식의 차이인데 우리는 1,000대 간다라는 거잖아요, 올해.
올해 그렇죠, 1000대 간다라는 1000대. 거죠. 예, 그러니까 1000대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에 50개 도시로 확대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그냥 몇십만 대의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로봇 택시 전용 차량도 내년부터 생산되는데 연간 생산 목표를 100만 대로 한다 그랬어요. 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안전도 테스트는 지금 뭐 테슬라는 자신 하는 거고 정부도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학습 허가, 러너스 퍼밋에서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갔다라는 것은 정부도 어느 정도 허가를 해줬다는 건데 사실은 주행은 해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네. 모든 것은 다 100% 기술을 100%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성숙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쌓여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즉 비감독하에 들어가는 거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의 노이즈는 좀 발생할 거라 봅니다. 어느 정도의 엣지 케이스라든지, 왜냐면 지금 웨이모가 엣지 케이스가 여러분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엣지 케이스가 또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엣지 케이스를 보통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특수 경우인데, 예를 들면은 지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도 운전할 때 보면은 갑자기 차량이 2차선이었는데 1차선으로 줄여든다든지, 그리고 또 그냥 1차선이라서 그 골목길 들어갔더니 이삿짐 나르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막는 물체가 있을 예,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것은 예고된 것도 아니에요. 이삿짐 센터에서 갑자기 하고 있어요. 또는 그 차량이 고장나서 서 있어요. 이랬을 경우 이걸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왜냐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돌발 상황.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웨이모는 원격 조정을 합니다. 원격 조정을 해서 차를 후진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좌석에는 사람이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원격 조정을 해서 사람을 빼는 경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지금 원격 조정사를 두고 있어요. 테슬라도 원격 조정을 했는데, 테슬라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은 사실은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엣지 케이스는 무조건 인간이 원격 조정으로 개입한다는 거고, 테슬라는 그 엣지 케이스를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100%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세상 살면서 운전하시면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경우들이, 이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렇죠. 많이 일어나면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랬을 때 급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테슬라는 이것마저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테슬라가 생각하지 못했던 엣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테슬라도 원격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혼란들이 있었고, 그런데 웨이모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100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언론이 그렇게 질타하지는 않거든요.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인명 피해가 없는 이상 이것은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도 아마 크게 보도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실망하는 비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도 심지어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좀 빠지면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우선은 지금 저는 6월 12일 전까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에 의한 주가 상승은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반영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마찬가지로 이 웨이모처럼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네. 웨이모도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제한된 사람에 의해서만 계속해서 주행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6월 10일 날 되는 것은 비감독의 주행 테스트입니다. 네. 영업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영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면서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한 다른 국면으로 가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영업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테슬라는 그것을 올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시기열로 봐서는 일단 1000대가 전부 테스트가 끝나고, 네. 그다음 다른 도시로 확장해 나가는 시점. 그걸 한번 올해 안에 5개 도시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내년에 50개 도시를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00대까지가 아니라 100대만 돌아다녀도요. 저기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1000대면 위험한 상황이 된 게 뭐냐면, 지금 오스틴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버 택시가 하루 평균 3,300대에서 3,500대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1000대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수치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버가 3,000대인데
거기서 테슬라가 1000대가 영업을 해버리면 우버가 비용이 마일당 $2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테슬라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 고객이 내는 비용까지 해서 마일당 $1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절반 가격이면 탈만하죠. 예, 그리고 실제 비용은 뭐 30센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이 내고 또 테슬라의 수익도 가져가야 되니까요. $1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버가 3000대 돌아다니고 테슬라가 1000대 돌아다니면 근데 이거는 50% 할인하고 가격을 그렇게요. 이거 타죠. 이거 타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운전자가 없다는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타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 테슬라의 주가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된다고 해서 이 타임라인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한 달이 될지 저는 한 달 내로는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이 한 석 달 내로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때부터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우버하고 경쟁하는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 유료 결제를 요구할 때부터는요. 우버는 몰락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왜요? 우버의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거든요. 네. 운전자 비용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 비용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결정이 날 거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은 택시 기사들하고 갈등은 이미 사라졌거든요. 네. 우버가 이제 확산되면서는 대단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분신하신 분들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네, 미국에서 분신하는 분들도 있었고, 대단히 큰 저항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버는 미국 도시에서 다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어쩌면 테슬라가 우버 없이 그 길을 갔다라면 정말 어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버가 그 길을 만들어줬으니, 테슬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사회적 갈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다만,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별로, 도시별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들을 지금 뭐 연방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또 텍사스의 오스틴에 일론 머스크를 방문을 했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공유해 준다라면 지금 최대한 공화당 쪽에서 교통부에서 이 연방 전체와 주별 정체와 도시별 전체하고 단일 규제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와도 이거 또 통과를 하원과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 정책은 한국은 좀 하고 미국은 다른 거 뭐냐면 주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의 권한을 연방이 쉽게 뺏어올 수는 없거든요.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강압을 하게 되면 주가 우리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 슈프림 코트에 가서 이거를 소송을 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관세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한 과정들이 좀 남아 있을 거고, 근데 도시별로 테슬라 쪽에서는 허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연방 전체에서 동일한 로봇택시 허가라든지 비감독 자율주행을 받는 것이 좀 걸리더라도 5개, 6개, 7개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계격파의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큰 사고 없이 정말 인간보다 안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우버를 경쟁하면서 우버와 리프트의 고객을 뺏어오면서 시장을 확대하는가? 또 우버만 뺏어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택시보다 50%가 저렴한 로봇택시가 한국에 돌아다닌다? 그러면요.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도 일부 택시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버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가격이 50%로 할인될 경우에 우버의 시장이 24배 커진다고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미국의 상황이고 도시별로 상황이기 때문에 LA나 뭐 뉴욕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막히지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잘 다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내려간다라면 충분히 고객이 더 늘어나겠죠. 서울 지역에서 막 출퇴근 막 정말 차 엄청나게 막힌다고 해서 아무리 로봇택시가 싸다고 해서 저 같은 지하철 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대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뭐 50% 할인되면 대중교통보다 딱 2배 비싼데 택시보다는 50%고 이러면 시장이 훨씬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테슬라 쪽에서도 뭐 월간, 주간 유료 결제 건수를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게 테슬라의 로봇택시 매출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순이익률은 너무나도 쉽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뭐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는 5년 안에 자동차를 판매한 돈보다
로보택시 매출이 더 커질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의미는 테슬라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AI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AI 기업에 대한 이 멀티플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그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에 대한 멀티플이 사전 반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벌게 된다면 다른 국면으로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일본의 택시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의 택시비 그 요금을 보고 와서 탄다고, 일부러 탄다고. 저희도 베트남 가면 잘 탑니다. 그렇죠. 그런 그 예가 좀 그런 떠오르네요. 느낌 여러분 가지시면 돼요. 이거 우버보다 50%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좀 웨이모라든가 좀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 근데 이 주마다 다른 이 법을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도지에 들어간 걸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안 되는 것 같네요. 이해관계가 얽혀서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을 했죠. 하나는 하여튼 가장 큰 건 지금 여러분 빅 뷰티풀 빌, B자가 3개 들어가는 여기에는 이제 감세 정책도 있죠.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제 묻지 않겠다. 이건 공약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과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묻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 말부터 끊겠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도저히 일이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자기가 도저히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일이고 목표가 뭐였냐면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거였는데 저렇게 수입을 줄여버리면 도지가 했었던 일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었고 그러면서 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는 분명을 하면서 어제는 이제는 내년에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도지가 특수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에 150일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지금 빠져나와서 테슬라 해서 내년에는 또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마찰이 트럼프 있다. 정부가 마찰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1기 때도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문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때 여기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본인도 고문직을 내려놨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트럼프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거지만 명확하게 정치하고 거리감을 두겠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하고도 CNBC하고서 인터뷰할 때 이제 정치인들 후원 안 할 거라 했더니 너무 많이 했다.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할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봐서 보다 이제 스페이스 X와 테슬라와 X.AI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도와줄 거예요. 연방정부도 테슬라만 도와주고 싶은 건 아니고 웨이모도 도와주고 싶고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연방에서 단일화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법을 이거 주별로 규제법 다르고 어떤 데는 주하고 도시하고 또 다르면 도시 것이 우선시 됩니다. 도시마다도 자율주행 규제법이 다르고 연방도 다르고 이래서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의 어떤 경쟁력들이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라면 미국 정부도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AI에 있어서 미중 갈등이 대단히 격화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격차를 벌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속도로 간다라면 자율주행 부분에선 중국은 전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국가도 나서고 기업들도 모두가 자율주행이 되고 요즘은 주차 그리고 뭐 이런 거 안 되면요 차가 팔리지도 않는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규제 환경들은 저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풀려낼 거라고 보고 시간이 되기 전까지 테슬라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별로 각계격파를 해서 5개 도시, 6개 도시, 10개 도시, 20개 도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자율주행 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 이 정도까지 빠르게 기술력이 발전했나 싶어서요.
근데 이게 차를 받을 때도 자동 납품이라면서요. 차가 나가면은 이 지금은 대리 탁송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갖다 주잖아요. 영업 기사가 됐든 영업 사원이 됐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가보면 이제 와 있는 거네요. 자동으로. 네. 일론 머스크가 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오스틴에서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딜리버리를 그 집 앞에다가 무인으로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근데 조금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벌써 독일 공장에서 저기 미국 공장에서 텍사스 오스틴이나 프레먼트 공장에서는 생산돼서 차량이 이제 선적되기 위해서 기다릴 때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가는 것을 그래도 몇 킬로 가는데 다 무인으로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나왔던 건 아시겠지만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또 그것이 적용돼서 정말 전 몰랐어요. 그 테슬라의 큰 그 공장 내에서도 트럭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중간에 막 차량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신호등도 없더라고요. 그걸 기다렸다가 얘가 계속 가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위치에서 이렇게 파킹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미국에서는 스마트 서먼 기능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에서 밖으로 불러오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것이 도시별로 규제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모든 도시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배송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궁극적으로는 이 자율주행이 가져올 이 산업의 재편 이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보면은 뭐 페덱스도 그렇고 물류 회사들도 그렇고 다들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이것도 이제 테슬라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차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사람을 실어 날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B 포인트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빈 차로 돌아야 되는데 테슬라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여기에다가 소포라도 실어가지고 나르고 우리 식으로 하면 배민이나 쿠팡 2세 역할을 하겠다. 도어대시나 이런 역할을 해서 여기 B 근처에 있는데 우리 쿠팡이 시키면 한 집 걸러 이런 배송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옆에 가가지고 음식 실어가지고 날라가지고 음식 배송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등 쉽게 얘기해서 공차율,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내겠다.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수익을 1년 안에 그 차 가격을 뽑겠다. 네. 뭐 이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여러분 올해 안에 일어난다거나 내년에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도 규제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차량에 탔을 때 뭔가 마라탕 냄새가 나는 차에 탈 것인가? 그렇죠. 뭐야 이거? 이 냄새는 뭘까? 이 냄새는 뭘까? 나 저 목적지 바꿔가지고 이거 파는 대로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 물론 이제 자동 로봇 청소 기능도 지금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냄새 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목표는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을 우리 모빌리티에서 추구하는 것이 지금 테슬라가 목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030년 넘으면 휴머노이드가 빈 차에다가 물건을 소포를 나눠주고 배송하는 이런 레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이런 서비스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면 확실히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와는 다른 게 승차감 아니면은 무슨 뭐 안전성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대한 아주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혁신적인 기업이다 생각이 안 할 수 없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은 한국이 아무래도 산업화의 역사가 좀 짧고 또 초기 산업혁명의 어떠한 기술들을 일제 강점기라는 것에서 대단히 강압적으로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런 산업의 어떠한 큰 교체의 역사를 많이 못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X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자동차는 처음에 뭐 독일에서 먼저 만들긴 했지만 대량 생산해서 보급형 차량을 먼저 만들었던 건 미국의 포드죠. 그렇죠. 포드가 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하면서 미국은 그때까지 마차라든지 말이 주된 교통수단이었죠. 이 말이 사라지고 자동차가 침투율이 100% 되는데 30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3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중간부터 근데 벌써 이것도 하나의 X죠.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는 거니까 침투율이 0으로 가고 하나는 침투율이 100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벌써 이것이 100으로 가기도 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EV, 전기 자동차가 벌써 내려가고 네. EIV, 전기차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그러니까 Electric Intelligence Vehicle
이 EIV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 말을 좋아해도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말 타려면 경마장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은 한국에 아직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릉부릉 느낌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차가 예를 들자면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하면 지탱이 불가능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내연기관 개발들을 적게 할 거고 생산을 적게 하면은 언젠가는 수익성에 맞지 않아서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완전히 페라리, 지금도 페라리도 전기차 만들려고 하지만 정말 수작업으로 비싸게 만드는 차를 내연기관으로 타실 분들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지만 이러한 X 포맷으로 말을 계속 지금도 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X 포맷으로 사회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자율주행이 꿈속에서 그렸던 2016년 알파고 있을 때부터도 다들 자율주행 시대가 곧 온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벌써 저희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마침내 자율주행이 역사적으로 상업적인 운용을 하는 시대를 이미 작년에 웨이모가 만들었고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아폴로 고가 만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올해 안에 상용화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2024년과 2025년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승하게 되는 네. 그런 시대로 진입했다라는 봄에서 자동차의 패러다임은 벌써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